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은 두 건의 위헌 소송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큰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하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신념 때문에 동성애자에게 제품 서비스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차별금지법 위반을 한 사람이 낸 헌법 소원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건은 소위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차별금지법의 하나인데요. 쉽게 말하면 흑인들을 위시해서 소수인종 혹은 빈곤 계층에 쿼터제를 적용해 주는 겁니다. 언뜻 보면 매우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착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법은 역차별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효적으로도 소수자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미국 MIT나 하버드에 이 법안의 혜택으로 입학한 흑인 학생들은 대부분 학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흑인 학생들이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는 지방대학을 졸업했다면 충분히 취업할 수 있었을 텐데 격에 맞지 않는 상위 대학에 특혜를 받아서 들어가는 바람에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취업도 하지 못하고 실업자만 되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헌법에 상충되는 이런 법안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대다수 좌파 진영 사람들이 자본주의 경제 제도가 사람을 차별하는 제도로 인식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미국 NBA 농구 선수의 77%는 흑인이라는 사실을요. 원래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들은 능력이 합당한 사람을 고용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원칙으로 합니다. 피부색이나 성별, 지역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죠. 만약 어떤 기업이 공정한 경쟁으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을 특혜로 뽑으면 그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면 결코 그런 차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혹 기업주들 가운데 과도한 이윤을 위해서 고용자를 차별하고 착취하는 경우가 없지 않지만 지금은 그런 착취는 당연히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설사 법망을 피한다 해도 고용자를 차별하거나 착취하는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그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차별은 오히려 자본주의 제도 자체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기업주가 고용자를 차별한다면 그런 경우는 대체로 그 기업주의 개인적 부도덕함이나 악함 때문이지 자본주의 자체의 특성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도 혹자는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 자체가 벌써 착취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라는 마르크스 이념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사회주의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주로 고위 공직자들이나 관료들의 부패가 극심한 편인데 그럼 이것도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자면 사회주의 제도 자체가 결국 관료에게 집중된 권력이란 부패 구조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모든 타락의 구조는 인간 내면의 죄성이 1차적인 문제이지 외부적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마르크시즘은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번에 미 대법원의 소수자 우대법에 대해서 평등이란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보수 쪽 대법관들의 수적 우세라는 핀잔을 주기 이전에 평등을 인위적인 개입으로 구현하는 것은 자유와 공정한 법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작용을 바로잡았다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과거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일시적인 우대 정책이 필요한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 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두 번째 건은 동성 커플이 의뢰한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하는 바람에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제작자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헌법 소원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서 미 연방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제작자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입니다. 이것은 헌법의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상위법에 대해서 하위법인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셈이었는데요. 좌파 진영에서는 이 결정 역시 보수 대법
법관들의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대대적인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도 이 판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 문제를 판단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쉬운 예를 들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대부분 나라의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나 인종 혹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누가 봐도 틀린 데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같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장애인, 인종, 성별의 문제는 가치 중립적인 문제이지만 동성애는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동성애도 가치 중립적인 문제가 되려면 동성애가 동성애일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 그러니까 유전적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성애가 유전적이라는 증거가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성애자가 이성애자로 바뀐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동성애는 마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성향의 문제이지 결코 장애인이나 인종처럼 불가피한 운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동성애는 소아성애나 근친상간이나 동물성애 혹은 시체성애 등과 같은 소위 성적 지향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의 영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치 판단의 영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를 따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소아성애나 근친상간은 싫어. 난 그런 사람의 결혼 주례는 못하겠어. 라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난 동성애자 결혼 주례는 못하겠어. 라고 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성애는 굳이 종교적 이유가 아니라도 소아성애나 근친상간 못지않은 반사회성을 띱니다. 우선 동성애가 증가하면 에이즈가 확산된다는 통계 지표가 그렇고요. 또 동성애는 기혼, 미혼을 따지지 않는 무차별적 다중관계 때문에 가정 파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임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생태계 변화를 가져올 위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당장 큰 문제는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거라는 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나 소아성애자에게 술은 몸에 해로우니 그만 마시라거나 또 어린아이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나쁜 짓이라고 교육하고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듯이 동성애자들에게 이성애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교육하고 충고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을 교육하고 권면하는 행위는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모두 동성애 혐오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동성애자들로 하여금 이성애자가 되도록 권면하고 충고하는 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당연히 헌법이 규정하는 사상과 양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미 연방대법원이 차별금지법으로 기소된 웹 제작자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보이는데 지금 미국 국민들의 절반가량은 이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양심과 사상 그리고 신념에 따른 말이나 행동에 제약을 받는다면 이것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어떤 목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다고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면 과연 그 사회가 자유로운 민주국가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자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주일날 설교하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설교는 대부분 교회 홈페이지에서 재생되거나 또 유튜브 채널에 오르기 때문에 만약 그 설교가 어떤 식으로든 인터넷상에 업로드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에는 차별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적으로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진데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과연 어느 목사님이 마음 놓고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교묘하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을 깔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금의 세태는 포스트 모던 풍조가 점점 대세로 굳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세태 속의 근저에는 무신론과 유물론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보편적 창조 질서를 지키려는 마지막 보루가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세상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7년이지만 그동안 한국 교계는 차별금지 법안에 20가지가 넘는 차별금지 항목 가운데 가치 판단 영역인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한 부분만 빼면 이 법안에 절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을 발의한 좌파 진영에서는 이 한 부분을 빼고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집요한 고집 때문에 이 법안이 번번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 법의 의도가 철저히 반기독교 정서를 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런 한국 교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좌파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한국 교회를 전방위적으로 공격해 오고 있는 겁니다. 온갖 미디어를 동원해서 교회의 털끝만한 비리도 놓치지 않고 먼지 털듯이 털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이 세력들은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것은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극히 일부 교회의 세습이라든지 또 극히 일부의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이나 비리 등을 여기저기 끄집어내서 전체 교회가 문제가 있는 듯이 전방위적인 공격을 합니다. 물론 그런 교계의 비리들이 나쁜 것이고 또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들이면 틀림없는 것이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에 껴 있어야 하죠. 그러나 교회의 비리는 초대교회 이래로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또 교인들이 그런 비리에 대해서 비판과 반성과 회개를 해오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지금 시대에 가해오는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은 아주 의도적으로 무신론과 유물론 사상으로 무장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런 교회 비리들을 침소봉대하면서 달려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런 세상의 공격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는데 요즘은 성직자들 가운데에도 이런 세상의 공격에 맞장구를 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마치 교회의 비리들이 예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시대에 유독 두드러진 것인 양 성직자들조차 이들과 합창하듯이 교회 비리를 성토하는 모습은 아주 보기에 안 좋습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자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작 교회를 파괴하려는 세상의 음모에 대항하는 데는 소극적이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발맞추는 데 적극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어떤 때는 교회의 비리를 욕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은 그런 비리와는 상관없는 차별화를 보여주려는 외식적 모습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굳이 그런 설교를 안 해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리를 비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보들이 아닙니다. 뻔한 비리에 대해서 굳이 목청을 높이지 않아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자성의 모드를 취할 겁니다. 문제는 교회의 비리를 고쳐주려는 척하면서 교회 자체를 허물고자 하는 세상의 음흉한 그 보이지 않는 음모를 간파하고 이에 대해서 더 목청을 높여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은 정말 시세를 잘못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만 지금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건설적인 충고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를 파괴하려는 저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이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고 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